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박사 채권 추심회수 담당자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먼저 우리가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면서 채권 추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종사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담당자들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채권 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업무 능력을 좀 더 그죠? 높일 방법, 그 방법을 찾다 이 과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로 보면 이 과정을 구분해서 운영하는데요. 1에는 저희들이 보면 실제 회수하는 그 방법들을 살펴볼 거고, 2에서는 보면 저희가 보면 추심업법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효과적인 채권 회수, 그죠? 이 효과적인 채권 회수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어떻게 효과적인지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을 수 없지만 일반 기업들 있죠, 그죠? 우리가 일반 그 재화나 용역 재화를 갖다 공급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먼저 문제 계산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죠? 리스크를 제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중에서 하나가 보면 이런 거. 재고를 확보한다. 먼저 뭡니까? 물건을 준 게 있으면 물건을 갖다 먼저, 그죠? 반환을 받음으로써 뭡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럼 채권 회수할 부분이 적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니 이 채권을 양도받는다. 나한테도, 그죠? 나한테도 보면 채무자지만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보면 채권자죠. 받아올 돈이 있는 거죠. 받아올 채권이 있는 경우죠. 그걸 양도받는 경우죠. 그걸 양도받게 되면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양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보면 이런 방법들, 그죠?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재고를 확보하고 채권을 양도하고 또 하나는 빠져 있지만, 그죠? 우리가 보면 이거, 그죠? 서로 간에 뭐 상계 처리해야죠. 상계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보면, 그죠? 채권이 남는다. 채권이 부실화될 그 채권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죠. 이 법적인 조치라는 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 있죠. 그죠? 가압류 같은 경우. 뭐 이런 조치를 취해서 뭔가 채권을 보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강제 집행.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 집어넣을 거고요. 채권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유체동산 경매, 뭐 자동차 경매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이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목차를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임의적인 채권 회수 1, 2구, 강제적인 채권 추심으로 나눴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채권 추심에서, 그죠? 회수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임의적인 방법이 제일 낫죠. 이 방법이. 이 방법. 넘어갔네, 그죠? 임의적인 방법이 가장 좋죠. 당사자 합의해서 쓰는 방법이 좋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보면 이제 강제적인 방법. 그죠? 강제적인 방법은 그냥은 되지는 않죠. 집행관은, 그죠? 민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 공증어음이라든지 공정증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보면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이제 회수하는 방법들이 이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임의적인 채권 추심 회수. 그래서 독촉하는 방법 있죠. 제일 먼저 보면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 먼저 독촉을 하죠. 그죠? 우리가 보면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다 바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보면 민사소송도 진행하고요. 가압류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통상적인 방법은 거래선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거래선이었는데 바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먼저 독촉이란 걸 하죠. 그래서 독촉이란 건 뭡니까? 그죠?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 하는 게 이제 독촉인데, 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 보면, 그죠? 정중히, 그죠? 채무를, 그죠? 독촉하기 시작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 수위를 점점 올려가는 거죠. 이 수위를 올려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전화도 해봤을 거고요. 만나도 봤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예상됩니까? 아, 이건 법으로 가고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보면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그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채권 회수할 때 보면 그죠? 가장 그죠? 뭐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심적인 압박을 갖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을 그죠? 찾아내는 방법도 그죠? 채권 회수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그죠? 이 사람들이 보면 가장 난처한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제 보면 고객을 많이 만나는 장소라든지 뭐 이럴 때 그죠? 방문을 해서 그죠? 정중하게 그죠? 뭐 여기서도 뭐 언성을 높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중하게 그죠? 저번에 왔었는데 저희가 채권 회수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회수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한번 독촉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가장 먼저 이러는 게 이제 전화 독촉 그죠?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틀려요.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상당한 압박, 그죠? 뭐,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그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또 안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초기에, 그죠?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는 심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다. 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어떤 독촉을 받게 됐을 때, 전화상 독촉을 받을 때, 그죠?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죠?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전화할 때, 그죠?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보면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또 금융채권들도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뭡니까? 저녁 9시, 그죠? 저녁 9시 이후에는 뭡니까?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할 때도 상대방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녹음을 할 수 있죠. 요즘에 핸드폰도 다 기능이 좋아서 다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강압적인 말이라든지 또 이제 불리한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나중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보면 이제 보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의 또 우리도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뭡니까? 강압이다, 뭐다 이런 걸 갖다 주장하게 되면 또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어때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 좋고요. 전화는 뭡니까? 너무 길지 않게 용건만 간단히 그죠? 너무 강압적인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정중하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채무자들한테 한 2번 정도 그죠? 3번까지 정도 해보고 이제 그 다음 번에는 뭡니까? 이제 보면 물론 이제 보면 다른 방법을 병행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하진 않고 한 2, 3회 정도 한다. 내용 증명을 위한 그죠? 내용 증명을 보낸다. 우리 보면 내용 증명 보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일반 그죠? 일반 우편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일반 우편 같은 경우는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실무상은 뭡니까? 우리 보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죠. 내용 증명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우리 보면 최고서 같은 경우죠. 최고서나 일반 문서 같은 걸 내용 증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낼 때 보면 이제 보면 우리가 할 때 보면 세 부를 작성하죠.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우체국에 가면 여러분을 주실 거고 하나는 채무자한테 보낼 거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걸 보내게 되면 이제 보면 그죠? 이걸 보내게 되면 채무자는 보면 채권자가 보면 어떤 이제 보면 그죠? 다음 단계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그죠? 이제 지불 의사를 갖다 이제 본인의 그죠? 불러 일으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보낼 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법원 우체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채무자 우리가 보면 우체국에 보면 주변의 우체국도 법원에도 우체국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가 보면 이제 법원의 우체국에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협조문이나 안내문 정도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이제 주변에 계시는 있잖아요. 우체국도 좋아요. 거기서 내용 증명 보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서라는 걸 보낼 때 그죠? 타이틀 최고서
언제까지 대금이 변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당사는 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인 아니거나 쪽 이런 내게 나가면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최통첩식이죠. 지금 뭐예요? 거래선을 갖다가 일반 기업도 보면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이런 단계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면 법원 우체국이 좋죠. 법원 우체국에 가면 소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소인, 그죠? 이 소인이 찍히는데 이게 보면 일반 우체국이 아니라 어떤, 그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이라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 뭐 이런 식으로 소인이 찍히다 보니까 이걸 받아본 채무자는 보면, 이게 보면 이제 법원, 그죠? 법으로 갈 수 있겠구나.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우편이라든지 내용 증명은 뭡니까? 이제 초기적인 단계죠. 초기에 뭡니까? 우리가 보면 채권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자 이런 걸 보냈을 때 안 줄 사람은 안 주죠. 그죠? 줄 사람은 줬는데 안 줄 사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거 한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뭡니까?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법으로 가는 단계들 가압류하고 민사소송하고 그런 단계로 가면서 뭡니까? 내용 증명 이런 자료들은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갑제 1호증, 2호증. 갑이라는 건 뭐 우리가 보면 소를 제기한 사람 원고가 제시할 때 보면 제기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소장에 보면 우리가 보면 저걸 내는 거죠. 증거자료 내죠. 근데 갑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갑, 그죠? 이런 걸 표시하는데 1, 2, 3 하는데 이때 하나 들어가면서 뭡니까? 재판부에서 왔어도 채권자, 즉 원고는 뭡니까?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채권이 그죠? 있다는 걸 뭡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자료로도 쓸 수가 있죠. 이제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연대 보증인을 통한해서 지금 보면 금융기관 같은 건 연대 보증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보면 우리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인 간에는 연대 보증을 설정하죠. 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그죠? 계약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그죠? 자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제하지 못하면 제3자가, 그죠? 제3자가 이 돈을 대신 변제할 수 있게 연대보증인을 묶어놓는 거죠. 참고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어떻습니까? 분별의 이익이 없죠. 분별이 뭡니까? 이게 보면 1억의 채무인데, 1억의 채무인데, 연대보증이 3명이니까 3천만 원씩 나누겠다. 3,300씩. 그거 안 되고요. 전체를 다, 그죠? 전체를 다 줘야 되는 거고, 본인들끼리 뭡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보면 구상권이라서 그런 건 별 문제고요. 일단은 보면 여기서 다 줘야 되는 게 연대보증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서 못 잡으면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고 연대보증 3명을 묶을 수도 있고 1명 자력 인사를 묶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연대보증 요구를 했는데 이제 계약 체결 하죠. 자, 들어갔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요구하게 되고 연대보증인한테 뭔가 협조를 하는 거죠. 좀 서달라. 이 사람들이 누구? 여관에서는 그죠. 이게 보면 가족 간에서 잘 안 서주려고 그러고요. 친구, 친척, 그죠. 굉장히 그죠. 정말 이 사람과는 어디, 그죠? 가까운 관계겠죠, 그죠? 서주죠, 그죠? 서주죠? 서주게 되면 어땠습니까? 이걸 서주게 되면 결국 이제 연대보증 계약서에 날리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하고 물건 주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연대보증이나 회수하는 방법이 뭔가니, 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그죠? 채권자는 어떻습니까? 연대보증도 1인 또는 전부에 대해서 변제를 촉구한다. 뭐 전화상도 좋고요. 우리 내용증명 보내보기도 하고요. 만나보기도 하고요. 연대보증은 또 어떠세요? 재산 파악하고 가압류를 한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결국 주채무자라고 그러죠.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연대보증한테 청구하는데 이때 어때요? 이때가 미리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보고 그 이전에 뭡니까? 그 이전에 벌써 우리 보면 법적 조치.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 파악을 하고 거기다가 가압류를 해놓죠. 그래서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을 누구를 세우는 거죠? 누구? 이게 보면 연대보증이 인간성이 좋고, 그죠? 그런 거는, 그죠?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변제 못하면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요구한다든지, 거기서도 보면 재산세를 또 얼마나 많이 냈다든지, 그런 기준을 주고요. 그래서 보증이 낸 재산세 과세 증명서에 해당하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 증명서에 해당하는 목록 있죠? 그 목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져올 거고요. 거기에 또 보면 어때요?
아무리 금액이 부동산이 높아도 담보가 과다하게 설정됐다든지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뺄 건 빼겠죠. 그러고서 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변제하지 못했을 때 여기다 바로 가압류 들어가고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죠.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도 보면 있으면 이제 가압류하겠죠. 부동산이나 또 채권도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보면서 가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 청구 소송 같은 거 연대분쟁에도 소송을 진행한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을 갖다 같이 그죠 묶어서 공동피고로 묶어서 소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같이 집어넣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만 아니면 연대 보증만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승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징명한다. 재판 이겼다 그러면 어때요? 가압류하는 거는 보면 우리 가압류한다는 건 뭔가 하니? 나중에 장래의 집행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갖다 팔아버리면 이 사람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 승소했다. 남는 건 종이 한 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가압류를 해놓고선 그 다음에 집행권은 판결만 받아서 이걸 이제 강제 경무해서 회수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는 그런 방법을 하고요. 그래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재산관계 서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1회 정도는 최소한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력, 그죠? 여러분 채권자한테 제공했던 담보 제공 서류가 있을 거죠? 부동산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같은 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보했어요. 확보한 다음에, 그죠? 권리관계가, 즉, 소유권이 그대로인지, 소유권이 있어도 모르죠. 변동돼도. 여러분한테 통보 안 하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과도한 담보가 들어온다든지, 저당권, 그죠?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가등기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양도담보를 통한 채권에서, 그죠? 양도담보라는 게 그죠?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그죠? 채무자 소유 소유권을, 그죠?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거죠. 양도개발을 통해, 담보를 통해서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다 갚으면, 채무를 다 갚으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그죠? 다시 뭡니까? 채권을 갖다가 했다가 채무자가 이행할 때는 돌려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팔아서 뭡니까? 환가해서, 그죠? 써버리는 경우죠. 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기계, 기구, 장비, 재고 물품 등 이런 거 이제 양도가 가능한 거, 그죠?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거. 자, 담보 제공자와 소유자. 남의 걸 갖다가 딴 사람 거 갖다 담보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담보 제공한 사람은 그 사람 거인지.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뭘 볼 수 있죠? 우리는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 좋죠. 그 기계를 사왔던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 혹시 보면 또 기계에 보면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확보하는 거죠. 특히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담보 목록에 보면 전체로 되어 있어서 그게 뭡니까? 금융기관 같은데 전체로 보면 우리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그죠? 주변 현황을 한번 봐서 이걸 갖다가 처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보면 이제 어음수표, 그죠? 어음수표가 이제 부도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도 사유가 나오죠. 은행에서, 그죠? 지급은행에서도 부도 사유가 나오죠. 이게 보면 예금 부족이다, 무거래다, 피사치 부도다. 피사치 부도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죠? 인감 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부도가 나오게 되면, 자,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보면 발행이라든지 소급 의무자들이 청구하는 경우죠. 그래서 약속은 발행 같은 건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죠. 약속은 시효가 몇 년이죠? 시효가? 발행에 대해서는 3년이죠. 3년. 배서인은 1년이고. 그럼 의미가 뭐예요? 좀 어음이 부도가 됐다. 그러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죠? 발행이 날 때 언금 청구 소송을 통해야지만 뭔가 시효가 중단되는 거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소송하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죠, 그죠? 왜?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즉 피고,
발행인이겠죠. 발행인이 그 소송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나와서도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재판 이기겠죠. 근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뒤에 보면 또 어원 같은 배서한 사람이 있죠. 뒤에 보면 1번이면 배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 1년. 그러니까 2년 만에 소송하면 발행이 나타나면 이기겠지만 배서이 나타나면 이기고 지기는 모르겠죠. 지금 뭐예요? 그 판단이 뭡니까? 배서는 피고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런 소송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보면 이 강의를 듣는 분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발행인은 3년, 배서는 1년. 그때 뭡니까? 즉시 뭡니까? 판단하는 거죠. 돈도 못 받는데 소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실익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할 때는 해버리는 거죠. 그죠? 수표는 뭡니까? 수표는 소멸시효라고 하죠. 6개월이죠. 6개월. 즉, 수표는 부도가 되면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근거속에서 빼버리면 6개월, 발행일로부터 그냥 지나간 거 많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발행인, 배서인 뭡니까? 다 시효 상실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급 의무자들, 이런 사람들, 그죠? 소송을 제기해서 보면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 소송할 때 있잖아요. 하기 전에 보면 어음수표를 보고선 거기에 보면 전체를 갖다가 있는 사람은 다 피고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거기 보면 먼저 뭡니까? 거기 인적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부도되는 어음수표를 원인 증서로 해서 그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면 그죠? 주민등록 초본을 갖다가 발급받은 다음에 거기선 재산이 있겠죠. 그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타난 재산을 갖다 파악해보고 그 사람이 일치한지 보고 그걸 확인해보고 거기다 뭡니까? 원인 증서로 부도되는 어음수표를 첨부해서 같이 부동산 가압류 또 있으면 채권 가압류 좋죠. 그거 하고 민사 소송을 하고 승소가 되면 회수하는 경우죠. 이 어음수표 소송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는 보면 단독심이잖아요. 소송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판관 그죠? 그냥 한 명이죠. 금액이 아무리 커도 또 이거는 보면 그렇게 물어볼 말이 없어요. 이걸 발행했냐 배서했냐 유변자 그건 말고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거 아니면 재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좋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음수표 발생 시에 그죠? 채권 회수하는 방법 같은 경우 그래서 정리하면 보면 이건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 어떤 가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들어간다.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피고로 설정할 필요 없이 거기서 어떻습니까? 지금 채권만 회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죠? 우리가 보면 피고로 묻고 시작한다. 우리 보면 이제 보면 피사치부도라고 얘기를 했죠? 피사치부도. 피사치부도, 그죠? 까만 건 안 나와요. 자, 이거는 뭔가 이거예요. 자, 어음 발행인이 이제 부도를 내요. 어음 발행인은 어때요? 그 기간에 은행에다가, 그죠?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결제가 돼서 발행인 가지고 소진인한테 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전시켜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긴 발행했는데 원인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면 계약이 잘못해서, 그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지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원인 관계 문제가, 이럴 때 뭡니까? 별단 예금에, 그죠? 별단 예금에, 그죠? 그 액면 금액을 예치한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피사치부도 통보를 받으면 금융관이 지금 돈은 은행에 있는데 어떤 원인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흡수 방법을 보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발행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발행인, 자수인 것 같은 경우는 자수어음이나 수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대방이 거래선이었겠죠. 피사치부도를 신청했다. 이런 게 어떤 설득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어차피 그거 소송해봐야 지니까, 그죠? 그냥 풀고 그냥 받아가게 해달라. 그런 방법도 있지만, 배수하는 방법이 있죠. 전혀 몰랐던 거죠. 내 거래선이 아닌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수금을 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발행인이 이제 피사치부도를 걸어오는 경우 있죠. 이제 그럴 경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나 수표에 보면 지급은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급은행에 우리가 보면, 그죠? 주소를 하기보다는 이제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건 뭐 114를 통해서도 나오죠. 그죠? 그걸 확인하고 당좌계를 통해서
전화를 해보고 당적을 통해서 이런 엄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피사치 부도를 저희가 신청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금융권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해주는 경우 있죠. 그럼 알아보는 게 뭐죠? 왜? 그 은행의 당적에는 뭡니까? 그걸 어미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선이었을 거니까 연락처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그 연락처를 받아서 전해서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죠? 그죠? 설득한다, 이거. 그 다음에 결국 그죠? 결국엔 뭡니까? 마찬가지죠. 돈이 그죠? 돈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주지는 않는 경우죠. 왜?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이게 보면 6개월이 예치금이 예치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예치가 돈은 돼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은행에 통보가 없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은행에 통보가 없다면 그걸 발행인이 찾아가 버리는 거죠. 예치자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소송해서 이겼다.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그죠? 확인을 해보고 의사 타진을 해보고 그거와 동시에 뭡니까? 이제 이때는 뭐예요? 바로 소송 신청하면 되죠.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가 감히 그럴 필요 없죠. 돈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내고 그죠? 소장 그죠? 소장을 내는 거죠. 소재기 증명을 그죠? 이걸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걸 돈을 주지 말아달라는 거 그죠? 하나는 은행에 주고 그죠? 하나는 은행 제공, 하나는 뭐 어떻습니까? 하나는 또 받아와야 되는 경우죠. 나중에 이게 또 안 되면 안 돼. 그죠? 은행에 주고 하나 이걸 줬다는 거, 소송이 제기 중이라는 거 주니까 돈 주지 말아세요. 이런 내용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땠어요, 은행은? 왜? 이 사람은 뭐예요? 은행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을 또 받아와야 되죠. 상계 처리할 수가 있고요. 다른 채무자가 상계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가압류, 압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금 채권, 가압류라든지 판결분 없는 사람, 집행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압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뭡니까? 이런 것도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정리하면 뭡니까? 피사치 부도라는 건 돈이 있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지급 6개월 이내에 별 문제가 없으면 지급이 된다. 이걸 갖다 지급 정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기 증명 갖다 놓고서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판이 이기겠죠. 그죠? 재판이 이기게 되면 판결문이 올 거고요. 송달 증명 올 거고 재판 확정 증명 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보면 관계된 서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서류는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우리 재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우리가 보면 그죠? 소장이 올 거야. 판결문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보면 관계된 서류를 갖다가 이제 쭉 준비하고 있다가 은행에다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쭉 이런 뭐 필요하다 얘기해가지고 어음수표 원본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와라.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회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회수한다. 자, 이거는 보면 이제 급여 압류, 그죠? 자, 채무자가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급여 압류 같은 경우죠. 근데 급여 압류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받아본 분들 계세요, 그죠?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전체는 아니죠. 왜? 2분의 1, 그죠? 2분의 1, 그죠? 2분의 1 정도,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2분의 1까지죠? 급여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최저생계비, 즉 185만 원. 이게 좀 상향됐죠, 그죠? 상향됐거든요.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준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그죠? 여러 군데서 직장에서 돈을 갖다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다 합쳐서 계산한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급여가 300만 원 이상, 그죠? 자, 급여 채권이 250만 원이면 185만 원을 제외한 65만 원이고요. 300만 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300만 원에서 185만 원 빼니까 115만 원이겠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00만 원인 경우 가압류금은 300만 원. 1000만 원인 경우 있죠. 채무자가 급여를 1000만 원 받아간다고 하면 600을 갖다가 압류할 수 있고요. 400원 그 사람 조이되는 거고. 이게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그죠? 자, 급여 압류한다고 하면 법원에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압류할 때? 우리가 지금 압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집행권이 필요한 거죠. 집행권은 그죠? 이게 보면 지급명령도 있을 수 있고요. 공정징서도 있을 수 있고 판결문, 정식 본안소송에 한 판결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첨부해서 뭡니까? 그걸 첨부해서 그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급여 압류 신청을 하고, 물론 거기엔 제3채무자로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직장이 들어가겠죠? 그럼 직장에서 통보가 될 거고 급여 압류가 될 거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체를 주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그죠? 이런 계산을 해서 그걸 갖다 법원에 공탁을 할 거고, 공탁한 기록을 갖다가 확인할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누가 안 온다 그러면 그걸 3개월마다 내가 다 받아가면 되는데,
3개월마다 보통 공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니 그걸 다 주는 게 하는 게 아니죠. 딴 사람들도 거기에 또 어땠습니까? 또 이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죠. 못 받는 사람이 남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안 보내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네.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